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이번에는 퀀트 대결 맞나요? 대결하는 거 맞나요? 대결이라고 하고서 서로 의견을 들어보는. 그러니까요. 별로 퀀트 대 퀀트. 막 불꽃 튀고 그러진 않고 서로 굉장히 위해주고 하는 그런 아닙니다. 분위기더라고요. 불꽃이 튑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에는 어떤 불꽃이 튈지 오늘도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간 수석 연구위원 그리고 강환국 작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방송을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캐릭터가 완전 다른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우리 수석님께서 캐주얼하게 옷을 입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또 두 분 모두 친근해 보이십니다. 별로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또 두 분이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하는데 어떤 분부터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가위바위보 하나요?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래요? 제비뽑기. 네, 강 작가님부터 해주시죠. 제가 그냥 해요? 네, 뭐 하세요. 오케이, 네. 네. 그 일단 지난번에 와가지고 저는 장을 별로 좋지 않게 본다라고 했었어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5월, 10월에 돈을 번 적도 이제 별로 없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봐도 5월, 10월이 사실 다 별로거든요. 이제 그 한번 저기 보여주시면요. 네.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알아서 띄워주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일단 5월, 10월, 그러니까 5월, 10월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1995년에 100원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5월, 10월 쭉 투자하면은 그게 34원이 돼요. 한 27년 만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제 경험상 그 5월, 10월에 돈을 번 적이 별로 없고요. 이제 그거는 한국은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제가 4월 22일 날 제 주식을 거의 청산하고 나왔는데 그 후에 또 11% 빠졌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여기 오늘 빠진 게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빠졌어요, 보니까. 네, 그리고 아이고 그 이제 미국 쪽도 이제 데이터를 좀 오래 보면은 여기도 재밌지가 않습니다. 1950년에 우리가 10,000불로 시작을 했다면은 5월, 10월에 투자를 하면 65년에 그게 14,000불이 되고 그게 지금 13,000불이 되었습니다. 50년 넘게 5월, 10월에 미국이 투자해서도 돈을 못 벌었고요. 미국도 지금 4월 22일부터 손실이 좀 굉장히 크게 좀 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폭으로 손실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톡 트레이더스 알마나크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그 미국의 계절성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미국이 중간 선거를 하는 해에는 또 수익이 특출나게 더 낮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군요. 네. 그렇죠. 그게 올해고요. 네, 그게 올해고 그리고 특히 첫 번째 중간 선거 하는 해. 이게 왜 미국은 중간 선거를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 대통령이 되니까 그 첫 번째가 그 파란색이고 그 검은색이 두 개를 합친 색인데요. 보시다시피 파란색이 더 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안 좋은 얘기가 있고 좋은 얘기가 있는데 뭐를 할까요? 그냥 뭐 준비된 대로 한번 들려주시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일단 안 좋은 거부터 일단 쫙 끝낼게요. 그러면 안 좋은 것부터 쫙 끝내고. 좋은 거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비슷한 저기 하나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지난번 뭐라 그랬죠? 저? 들어볼게요. 네. 아, 그래요? 네, 안 좋은 것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 좋은 것부터. 네, 일단 사실 뭐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조금 전에 최창규 본부장님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지금 안 좋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사실 가격이 경제를 그 예측하는 거지 반대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 지금 주식 시장이 지금 반년, 1년 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경제가 남아날 수가 없는 거죠. 하반기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안 좋을 겁니다. 그거는 근데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일단 이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시장에는 추세라는 것이 존재하니까요. 일단 이게 지금 상당히 안 좋고요. 또 하나가 있죠. 이게 보통 그 조금 전에 이것도 조금 전에 그 최창기 본부장님이 데이터를 가져오셨는데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ETF 그거 있잖아요. 그런 ETF들이 가장 많이 떨어진 ETF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들과 반대로 하면은 되는 거죠, 이게. 네, 개인들과 반대로 하면은 되는데 이게 5월에 한때 외국인들이 좀 사고 그 개인들이 파는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 6월부터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전부 다 팔아버리고 개인들이 그걸 사는 그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개인들이 조금 매수해서 이게 이제 슬슬 아니지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사가지고 이게 끝나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배드 뉴스입니다. 네, 이걸로 이제 제 배드 뉴스는 끝났고요. 네, 좋은 건 뭘까요? 굿뉴스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바통을 넘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굿뉴스를 듣기 전에 저희 그러면 잠깐 수석님으로 넘어가서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되는지가 큰 주제인 거잖아요.
우선 저도 오늘 준비한 네. 내용은 제가 이제 5월 말에 제 콘트 관점에서 바라본 하반기 전망 자료를 냈고요. 네. 뭐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을 뿐더러 저도 사실 좀 안 좋게 보는 내용하고 그래도 저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님도 안 안 좋게 좋은 보는 거부터. 내용 한번 들어보고 안 좋게 보는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다음에 그냥 또 매도 먼저 맞죠? 작가님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이게 그때 당시에도 주가가 크게 재미가 이미 네. 없는 국면이었었고 그렇죠. 아마 투자분들께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싸져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제가 뭐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 이야기 드리면서 주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가 될 거다.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뭐 단순히 싸다고 들어가긴 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네. 기업들의 매출액이나 어닝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보는 PER보다 실제 PER 다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사실 싸진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때도 안 싸다고 하셨었는데 네, 맞습니다. 여전히 안 지금도 싸다. 마찬가지로 더 떨어졌는데도 안 싸다. 네,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사실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빠진 것보다 이익의 어떤 네. 추정치 감소폭이 더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사실 좀 될까요? 만약에 어닝이 지금 하향 조정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정하고 있는 실적치들이 하향 조정이 만약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은 제가 아마 조금 더 지금부터는 주식을 계속 늘려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지금 2분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닝이 실제로 지금 하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조금 저는 부담스러운 오히려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PER 지표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PBR 지표 많이 말씀들 하세요. 뭐 0.9배, 뭐 0.8배가 하단이다, 뭐 0.9배가 하단이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1배를 하회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이게 0.9배냐 0.95배냐의 차이는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지수 레벨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가지고도 그렇죠. 하단을 정하기에도 굉장히 저는 리스크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9배에서 0.85배로 빠지면은 아마 100% 이상이 종목들 빠지니까.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또 빠질 그렇죠. 거예요. 사실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앞으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실 밸류에이션을 저는 떼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닝이 과연 얼마큼 하향 조정이 될 거고 그게 과연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을지 먼저 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우선 저는 하반기 시장으로 갈수록 이익에 대한 기대는 더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게 비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잘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컸었던 이유는 아마 환율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이 곧 있으면 이제 또 개막을 할 텐데요. 지금 일단 최근에 이제 뭐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의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하향 어닝에 대한 하향 조정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환율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했었던 것보다는 크게 하회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3분기 실적이 가장 저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정말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1분기 실적 지나가면서 주식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2분기 다음에 있을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저는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저희는 실적을 비교할 때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과연 작년 3분기랑 비교했을 때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큼 증가할 수 있는지 혹은 감소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정치 기준으로도 이익 증가율 자체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이너스 YY로 마이너스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략 1%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자체도 낮을 뿐더러 저는 여기서 실적 추정치는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비용에 대한 문제일 거고요. 이건 지난번 자료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기업들의 매출 원가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매출 원가율이 사실 1%만 올라도 이거는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1%를 그렇죠. 좀 하락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올해
8.5%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8.7%거든요. 근데 저희가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2017년도의 영업이익률이 8.8%였어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반도체 호황이 아닌데 그쵸. 추정치가 8.5%라는 거는 그냥 이건 딱 봐도 그냥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첫 번째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올해 실적 중에 가장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매출액 증가율은 올해 20% 가까이 늘거든요. 근데 영업이익 증가율은 한 13% 정도 늡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율이 더 높아요. 그런 그 말은 뭐냐면은 보통 기업들의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업이익률도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애널리스트 분들조차도 작년 대비 영업이익률을 낮게 추정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그분들도 이미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에 대한 걱정들이 그렇죠. 녹아 있다. 그러면은 3분기 추정치는 아마 하향 조정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이제 안 좋은 얘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전망 자료를 쓰다가 이게 제가 데이터를 잘못 업데이트한 건가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저희가 항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많이 말씀드리고 네.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잘 확인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현금 흐름 지표예요. 그렇죠. 확 떨어졌네요. 네, 이 왼쪽에 보시는 주황색 선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 재무제표 상으로 얼만큼 돈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차트입니다. 대략 30조 원 정도 남아 있어요. 4개분기 누적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작년 1분기랑 비교했을 때 이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기업들의 캐시는 70조 원 정도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업들이 투자를 70조 원을 늘렸으면은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을 겁니다.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1년 동안 기업들의 투자는 19조 원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기업들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는데 그게 대략 50조 원 정도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다라고 지금 느끼셔야 하는 게 분명히 지난 1년 동안 실적은 굉장히 많이 좋았는데 그렇죠. 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50조 원이나 급감했을까라는 이때 의문을 좀 가지셔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제 재무제표 데이터를 1분기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재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재고가. 네, 이게 아마 최근에 외사 쪽 리포트, IT 관련 리포트를 잘 한번 이렇게 보실 기회가 있다라면은 굉장히 재고에 대한 좀 문제점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재무제표 상에서도 이 재고가 늘어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매출 채권도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판 돈. 네, 그러니까 기업들 조금 회계적인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기업들이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재고도 만들어야 되고 네. 외상으로 또 팔아야 되니까 네. 그걸 운전자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수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린 차트의 왼쪽 상단에 제가 막대 그래프를 표시했습니다. 이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회계적인 이익입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오게 되고요. 그 위에 운전자본 증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고랑 매출채권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정도예요. 영업 현금 흐름이 늘면은 네. 실제 내 통장에 돈이 쌓인 거고. 그렇죠. 운전자본 증감이 늘어난 거는 네. 실제 내 통장에 쌓이는 돈은 생각보다 적은 상태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기업들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이익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줄었다라는 거는 운전자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도 사실 저는 물가는 언젠간 잡힐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전쟁도 언젠가 끝날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걸 오히려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운전자본 증감에는 원재료 재고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많이 받아서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원재료 비용이 늘어나서 재고가 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아서 사실 재무제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해를 해보면은 상품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제품, 뭐 가공품 여러 가지 그렇죠. 재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이 들었어요. 일괄적으로 들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이 항목으로 보고서를 좀 여러 번 썼었는데요. 네. 재고는 사실 조금
더 이 설명을 이어 나가면은 기업들의 재고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는 기회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재고를 쌓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좀 날 확률이 매우 그렇죠.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재고가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기업들의 재고는 사실 더 이상 늘 가능성은 적어요. 앞으로 줄여야 될. 네. 그럼 사실 재고가 줄일 때에는 기업들의 수익성은 사실 더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경기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경기 침체로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한국 기업들의 타격은 좀 더 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사실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저는 가장 큰 논리가 뭐냐면은 공급망에서 지금 좀 문제가 발생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소비를 줄이고 수요를 둔화시킬 거다라는 게 논리라고 저는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실제로 둔화되는 사이클을 저희가 맞이한다라면은 사실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오히려 3분기 실적이나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4분기 실적에 좀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 보고서에 굉장히 좀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적어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매출액하고 재고자산율을 비교하면은 대략 7.9회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 저희 실적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7.8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좋은데 회전율이 멈춰 있고 실적이 안 좋을 때 회전율이 멈춰 있는 건 제가 조금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실적이 좋은데 좀 이 회전율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오히려 좀 기업들의 이익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 상에서 네. 조금 잘 확인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도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한국 기업들은 주로 배당을 하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보통 이 마이너스의 위치에 있는 게 사실 일반적인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상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네. 삼성전자를 제외한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 추이를 보시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빌렸어요. 뭐 오른쪽에 뭐 유상증자도 있고 회사채도 늘었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은 앞에서 제가 기업들의 현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빌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라면은 또 마찬가지로 좋게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 부분은 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저는 조금 오히려 안 좋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IPO도 있어요. 저기 포함되나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작년에 상장하거나 재작년에 IPO 많았잖아요. 다 그 기업들을 제외하고 차트를 그린 겁니다. 신규 아마- 상장 기업들을 네. 제외하고. 그리고 신규 상장 기업들의 현금 흐름 상태는 조금 더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도 30조 원보다 더 아래쪽에 실제로 위치해 있어요. 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줄고 기업들이 남아있는 돈이 줄고 그런데 투자는 정체되어 있는데 돈은 빌리는 국면은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불편해요. 지금 차트를 제가 보게 되면은 저도 사실 4, 5월 달에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지만 실적이 생각보다 방어를 잘 해주거나 환율 때문에 혹은 기업들의 뭐 재고가 조금 더 늘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면은 조금 더 반등이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번에 전망 자료를 쓰면서 좀 자산 항목하고 이 현금 흐름 쪽 항목을 보다가 아 이게 조금 더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가 사실 조금 안 좋은 내용. 좋습니다. 네. 우리 강 작가님 주무시는 거 아닙니다. 채팅창에 우리 강 작가님 주무시냐고 말씀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아 근데 이제 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지표들이 이제 몇 개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거는 좀 또 집에 가서 백테스트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서너 개 나왔어요. 네. 그게 일단 좋고요. 그거 다음 시간에 그거 다음 시간에 하고. 네. 그래서 일단 그 이제 좋은 쪽으로 가요. 좋은 쪽. 이제 좋은 분위기 바꿔서. 되게 이제 예. 재밌는 게 이제 모니터 띄워주시면은 네네. 그 이제 박세익 전무님이 되게 오래간만에 연락을 주셨어요. 거의 뭐 산신령 비슷하게 오셔가지고 야 한국아 너 이거 아니 하면서 이제 오셨는데 이제 그 환율이 1,250원 넘어가면은 본인은 거의 무조건 매수를 하신대요. 코스피 쪽을. 그래서 이제 잉 하가지고 백스스 한번 해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여기 이제 올려드리는데 네, 그 1,250원 환율이 넘어간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7번째예요. IMF 후에. 네.
그 IMF 후에 7번째 자료 알아서 띄워주실 겁니다. 그래요? 작가님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요. 네. 그게 보면은 이제 그 IMF 때가 있었고 IT 버블이 터질 때가 그랬고 네. 이제 글로벌 증시 최저점 2003년 네. 그리고 뭐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10년, 2020년 네. 그 왜 자료를 안 띄워 주시나요, 근데? 네, 기술수장에 좀 문제가 지금 PD님도 그러게요. 땀뻘뻘 흘리고 계십니다. 네, 네, 말씀으로 해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이 7번째예요. 1250원이 넘어갈 때가.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제 그겁니다. 1250원을 넘어갔을 때 네. 우리가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후에 1년 후에는 코스피는 그거보다 주가 수익률이 늘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네. 수익률이 지금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12개월 맞아요. IMF 때 보면은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IMF 후에는 우리가 이제 7년에 12월에 진입을 했다면은 1년에 이제 23% 올라 있고 네. 아니 왜 이렇게 안 보여줘? 네. 지금 PD님 귀한 자료라서 지금 PD님이 아끼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거 3프로 TV 앱에 올려드려요. 여러분 지금은 강 작가님 얼굴 보시고요. 강 작가님 어려우실 테지만 말로 설명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네. 1년 후에 이제 안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이제 올랐다. 6번도 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는 보통은 조금 더 많이 올랐는데 근데 지금 이제 포인트는 이제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왜요? 이게 이제 그 1250원 돌파 후에 시장이 이제 나 올라야지 해서 이제 오르는 건 아니고 이제 한 달, 석 달, 6개월 후에 이제 또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게요. 1년 후에 보면은 보통 이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환율도 내려가면서 그 코스피가 올라간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았고요. 네. 네. 그리고 말씀 계속 해주시고요.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도 이제 PBR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네. 저 사실 그거 두 개 다 해봤어요. 이제 코스피의 퍼 그리고 코스피의 PBR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네. PBR가 조금 더 좋은 지표더라고요. PBR. 네, PBR. 네. 그래서 PBR가 이제 1 이하로 이제 떨어질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진입을 했다라고 치면은 보통 1년 그리고 2년 후에는 드디어 이제 들어왔네요. 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네, 이거 다시 나가네요. 네. 말씀해 주신 방송 사고입니다. 예. 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네네. PBR가 1 이하로 떨어지면은 1년 또는 2년 후에는 주식이 거의 매번 꽤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네. 환율 네. 1250원, PBR 1 이하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그렇다고 당장에 확 들어가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진짜 1년 동안은 주시장을 안 보고 지금 당장 들어가고 눈 딱 감겠다 하면 지금 들어가도 괜찮기는 하거든요. 계좌 잡고 네. 1년 뒤에 보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못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지금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1년 후에는 지금 주식시장이 그 전보다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거고. 지금 화면 드디어 떴는데 들어왔네. 아까 앞에 차트 한번 이게 중요한 다시 거죠. 한번 이게 중요한 볼까요? 거예요. 네, 환율. 이제 백세익전무님이 산실령처럼 나타나서 그렇죠. 사실 돌렸다는 그 데이터 오늘 좀 한번 보죠. 예. 너무하다 이거 근데 참나. 네. 아니 이 데이터가 싫어하나 봐요 여기 진짜. 네, 그렇지 들어왔네. 자, 여기 제가 이제 볼드로 칠해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12개월, 24개월이라는 게 그 1250원대 저희가 진입을 했다면은 1년 또는 2년 후에 코스피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난 6번 동안에. 근데 보시다시피 한 달, 석 달, 6개월 후에는 마이너스인 구간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97년 12월에 그 환율이 1250원을 넘었어요. 그때 이제 414에 딱 들어갔다 하면은 6개월 후에 코스피가 280까지도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1년 지나고 보니까 23% 올라 있었고 2년 지나고 보니까 138% 올라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IT 버블 터질 때도 그랬고 글로벌 증시 최저점도 그랬고 금융위기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1250원 들어가면은 좋았다. 근데 한 달, 석 달, 6개월은 불투명, 1년은 좋았다. 이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면은 이게 신기하게도 왜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 선거하는 해에는 미국 시장이 보통 굉장히 안 좋았다 하는데 반대로 중간 선거가 끝난 그 다음 해 그게 이제 내년이 되겠죠.
그때 2차 세계대전 후로 미국 시장이 하락한 거는 2015년 딱 한 번밖에 없었고 그때도 겨우 2% 찔끔 하락을 했고요. 이것도 다 분석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1년차 고점 대비 그 2년차까지 보통 S&P가 평균적으로 20% 정도 빠지는데 네. 이미 20% 이상 더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2년차 저점 대비 3년차 고점이 보통 한 47% 정도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게 다 평균이고 네, 어떤 때는 16%밖에 안 올라갔고 어떤 때는 막 80% 올라간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주식시장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요 세 개 이유로 지금보다 이제 12개월 후 이제 주가 지수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가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잘 이제 모르겠고요. 언제 들어가는가 이게 있는데 네.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냥 10월 말에 들어가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사실 늘 개인 투자자는 반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그 2002년, 2007년, 2020년 요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큰 피해를 볼 때가 있었어요. 손실이 막 36%, 여기 57%, 36% 이럴 때가 이제 있었는데 요때였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얻어 터지고 나서 개인들이 투매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날짜가. 그때가 이제 아주 나이스 타이밍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오면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것도 박세익 전무님 그 책에서 이제 그 보고 배운 건데 윅스가 40을 넘어갈 때 한 달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윅스가 35까지는 이제 갔다가 40은 지금 못 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1번, 2번은 아직까지는 해당되지 않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들어갈 거고요. 이 두 개 상황이 안 오면은 10월 말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냥 통계적으로요. 네, 그렇게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 네, 지금 좋은 이야기. 네. 매수 타이밍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렇죠.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그 환율 1250원. 산실령께서 박세익. 네, 그렇죠. 네. 박세익 전무님이 여기 대표님 여기 와 계신 것도 아닌데 와 계신 것처럼 말씀해 지나가셨을 수도 주셔가지고 있어요, 산실령님께서. 네, 어쨌든 긍정적인 그러니까 그 긍정적이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기보다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회를 잡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국 주식이 그만큼 더 싸지는 거잖아요, 네. 사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럼 주식으로도 벌 수 있고 환으로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점점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 주신 포인트는 이제 환율이 올라갈 때, 그다음에 빅스가 고점을 칠 때, 그리고 이제 대통령 2년차 중간선거 끝나고 3년차에는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유명한 가님의 긍정적인 포인트 들어볼까요? 뭘까요? 뭐 긍정적인 포인트라기보다는 네. 뭐 밸류에이션이든 기업 실적이든 사실 저희가 지수의 추세적인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저는 어렵다라고 표현드리고 그걸 싶어요. 이제 올해를 네. 예상해서 말씀을 네,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저희가 일단 매크로 지표상에서의 네. 변화를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뭐 제 거는 차트가 이게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는 잘 떴습니다. 네. 일단 예. 저도 표 하나를 띄워놨는데 네네. 왼쪽에 보시는 상황은요. 올해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하늘색은 내년도 상황입니다. X축은 물가고요. Y축은 경제 성장률이에요.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Y축을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X축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점선 대각선 기준으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국가들이 올해 좀 힘든 국가들이에요. 물가가 GDP 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인 거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차이가 마이너스 4%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올해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에 있고요. 근데 내년도로 한번 상황을 바꿔보게 되면은 주황색 점들이 그래도 왼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갭 자체가 마이너스 4%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6%포인트까지 축소가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다시 경제 성장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지금 IMF 데이터 네, 기준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 이제 전망치 기준으로 제가 한번 그려본 거고요. 어쨌든 이 차트에서 저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럼 올해가 제일 힘든 구간이겠구나라고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연도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왼쪽에 이제 미국하고 한국을 한번 봐주시면요. 코로나 때도 이
차이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근데 생각해 보시면 20년도에 사실 주가 반등이 좀 나왔던 거를 일단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가 사실 또 가장 힘든 구간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올해 마이너스 1.5%까지 차이가 좀 벌어지다가 내년도에 다시 지금 플러스로 바뀌는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그대로 코스피랑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요. 일단 먼저 보실 차트는 경제 성장률이 빠지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 즉 기업들의 매출이 둔화가 되면서 비용이 늘어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코스피의 성과는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경제 성장률이 빠지고요, 물가가 오르는 국면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이 되면 어느 구간으로 넘어가냐면 지금처럼 물가가 더 높은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하늘색 영역으로 다시 그림을 칠해놨는데 사실 하늘색 영역에서 거의 다 바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물가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으니까 그렇죠. 물가 지표가 사실 피크아웃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차이를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하고 이 물가 상승률의 갭이 축소되는 시점에 저는 주가가 그래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는 이게 언제라고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가 빠지고 물가가 좀 잡히더라도 사실 GDP 성장률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하향 조정이 되면은 이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는 시점은 좀 더 뒤로 갈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제가 이게 뭐 10월이다, 뭐 9월이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업 실적도 사실 3분기를 가장 저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마 이 갭도 3분기 어느 구간에, 그러니까 9월하고 10월 어느 구간에 그래도 최대로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2분기에 다시 플러스로 GDP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CPI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GDP의 성장률이. 근데 아마 내년 2분기에 그 컨센서스대로 실제로 플러스가 나오면은 주가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위에 있을 거예요. 뭐 그때 사는 것보다는 사실 올해 어느 구간에 사실 주식을 좀 늘려나가는 게 조금씩. 네. 그래서 사실 기업 실적에서 저는 뭐 괜찮을 거예요라고 하기에는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이 매크로 지표상에서의 변화를 좀 체크해봐야 저희가 반등을 노릴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또 이 갭이 좀 벌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좀 조심스럽지만 하반기 어느 구간에는 이 갭이 좀 축소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지만 네. 어느 순간에 경제 성장률이 이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는 순간이 네. 오면 네. 어쨌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일 텐데 네. 이게 어쨌든 지금 IMF 데이터 기준으로는 내년 2분기 정도에는 한국 물가가 오르더라도 네. 그 이상의 GDP 상승이 나올 수 네, 있다. 맞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가서 주식을 막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이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는 것들을 저희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과거 사례에서도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퀀트 분석을 할 때 저도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거야라는 사실 좀 논리적으로 좀 안 맞거든요, 이게. 사실 전망 자료를 쓰면서 정말 이제 저도 어떻게든 좀 바닥을 좀 찾는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요 차트 정도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 정도가. 그리고 사실 단기적인 이거는 사실 하반기 시장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가장 큰 게 신용 잔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용 잔고 금액은 많이 줄었는데도 신용 잔고 비율은 코스닥 기준으로 오늘은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어제 기준으로 대략 한 2.7%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의 신용 잔고 금액을 합치면 대략 2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코스피가 10조 원 조금 넘을 거고 코스닥이 한 9조 원 중반대 초반 네, 그 정도. 근데 이게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레벨 자체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제 뭐 제가 코로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신용잔고의 레벨이 좀 달라졌으니까 코로나 이후에 신용잔고가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2.4%는 돼야 바닥이 좀 나왔어요. 근데 어제 2.7%였고 아마 오늘도 좀 줄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이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바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앞 시간에 이제 막 약간 수급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약간 장 막판에는 사실 금융 투자가 좀 주식을 좀 세게 샀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인들의 사실 매도가 더 약간 이겨내는
그러니까 더 많아가지고 주가가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바닥을 논할 때에는 가장 이 신용 쪽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한 2.4% 정도까지 하락을 해야 그래도 좀 신용이 많이 줄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불편한 거는 좋은 얘기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이게 아까 이제 좋은 얘기 그러니까 네. 좋은 얘기라기보다는 좀 바닥이 도대체 네, 언제인가라는 그쵸, 질문 찾기 저도 하도 많이 위해서. 받아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죠. 네. 네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럼에도 시원하게 하십시오, 불구하고 주가가 그래도 버티는 게 2차전지 소재 주식들인데 이게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거든요. 네. 이게 에코프로 BM이랑 그쵸. 이런 F가. 근데 이게 이쪽 주식들은 잘 주가가 또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또 신용이 좀 잘 버티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사실 조금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특정 종목으로 조금 사실 장이 정말 바닥에 어떻게 보면 나오려면은 더 쏠려가고 있는. 네, 사실 장이 정말 제대로 조금 바닥이 좀 나왔다라는 거는 한쪽으로 쏠린 것조차 없는 사실 그러한 좀 시장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약간 좀 아직 바닥이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데 아직 당장에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위원님의 얘기를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하반기 전망 어쨌든 결론은 저희가 항상 봐왔었던 기업들의 뭐 실적 쪽에서는 사실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사실 좀 질비해 있고 좀 경제 지표 쪽에서 변화를 찾아야 하는데 그건 저는 GDP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의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는 그 시점으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나와 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바닥 찾기 시그널에 대해서 뭔가 더 유의미한 게 있으면은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아마도 뭐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코스피의 적정 코스피가 도대체 얼마냐 했을 때 저 1.03배 해서 2,530포인트라고 했을 때 정프로님이 그때 계셨었는데 그게 적정한 거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을 저희가 PBR로 잡는 게 정말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그렇죠. 저는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거는 어닝이 저는 대략 뭐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대략 한 25조 원 정도는 좀 하향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적정한 PBR이 1.03배 수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계산을 해보면 그게 한 코스피 2,5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매크로 지표들의 변화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지금 만약에 좀 뭐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주식을 좀 사는 분들도 전 상방을 좀 제한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 예, 강 작가님 전력 네.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에 이제 저는 사실 뭐 하반기까지 별로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나마 이제 올해 좀 먹힌 뭐 전략들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 혹시 이번은 모니터가 될까요? 네,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나요? 뒤에도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저PB와 저베이타 전략이 올해 그나마 좀 잘 먹혔더라고요. 22년 요기 1월부터 5월까지가 요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1월과 5월에는 손실이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2, 3월에 잘 버텨가지고 그나마 올해 이제 플러스 수익이 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하락장에는 이제 매매를 별로 안 하고 이제 공부를 이제 주로 합니다. 특히 이제 헌터스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만든 백테스트 소프트웨어거든요. 맨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백테스트하고 돌리고 있는데 그 이제 그 고평가된 기업들 요번에 빅테크들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성장주들은 이제 미래 현금을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 미래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주는 크게 박살나고 이제 그나마 저PBR을 그리고 저베이타 이런 애들이 좋더라고요. 참고로 베타라는 거는 시장 대비 얘가 많이 오르나 적게 오르나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저베이타는 시장보다 덜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떨어질 때 애들이 좀 덜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그나마 이런 친구들이 좀 잘 버텼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데 가가지고요. 백테스트 죽어라 돌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쉬어갈 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열심히 깊숙한 내용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지만 네.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루틴하게 하는 게 참 사람인지라 참 어렵죠, 그게 진짜. 저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할 거리를 챙겨드리고 하니까 저희와만 그냥 가볍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퀀트 대결 나눠봤습니다. 강환국 작가,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간 수석 연구위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